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누구실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이거로 잡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네. 뭐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빌린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국민참여재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왜 국민이 참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그 형태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이런 배심원 제도가 200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돼서 국민들이 이제 배심원으로서 이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판단을 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는 영화에 나오는 미국이랑 좀 다른 이유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심원의 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법관을 기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반드시 그 유무죄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양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법관이 기속하는 게 아니라 법관은 그걸 의견을 듣고 참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의 판단이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참고하는 네. 그 참고를 많이 하는 개념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 배심원들의 의견과 이 판사들이 한 결정을 한번 봤더니 93%가 일치를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이라든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잡았냐면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아시죠?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을 연달아서 살해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오전 일찍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12시쯤에 잠깐 쉬었다가 1시 반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꽤 오래까지 한다고 해요. 오래까지 하고 일단 강윤성 사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전자발찌도 그렇지만 뭐 여성 2명을 살해한 것도 그렇고 뭐 수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간략하게 좀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네. 겁니다. 작년 8월에 송파에서 발생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예. 이 범인인 강윤성은 전과 14범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을 하다가 가출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출소를 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연속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네. 참 전자발찌까지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보니까 그 오전 재판 내용 일부 제가 들여다봤는데 보셨죠? 네. 네네.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잠깐 뭐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또 사건 내용 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던데 뭐 변호사도 일부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좀 심리적인 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든지 혹은 뭐 계획적인 범행이었든지 뭐 이런 언급도 일부 있었나요? 네, 네. 그 강윤성이 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네. 공소 사실에 있어서 왜곡이 있었다. 자기는 고의범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발생한 범죄인데 예. 이게 마치 본인이 계획한 것처럼 공소 사실이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윤성이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기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다. 그냥 살해를 하려다 보니까 흉기가 있어서 사용한 것뿐이지 본인이 뭔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강윤성이 근데 뭐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그 재판에 특히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인가요? 네, 이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네. 분이 하나가 있는데 언론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을 하죠. 거예요. 네. 뭐 심신미약을 뭐 주장을 했다, 아니면 판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뭐 감형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는요 심신미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라든지 일종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이 돼서 형을 감형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반사회적인 뭐 성격 장애인, 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정신질환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왜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냥 그 범죄자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재범 우려가 있는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진단이 나왔다라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이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걸 달리 말하면 이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걸 못 느낀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데 오히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윤성의 변호인은 이거에 대해서 가중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선 천사님,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서 정신질환이 아님 하시고, 릴레티프님, 심신미약은 핑계일 뿐. 찬영님, 아이고야 재범 우려가 있네라고 하십니다. 근데 강윤성이 그 1차 공판 때 네. 국민참여재판 안 하겠다고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갑자기 또 네. 2차 공판에서는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다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왜 왔다 갔다 이거 무슨 전략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윤성의 이력을 보면 네. 굉장히 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뭐 강윤성에 대한 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강윤성이 이제 복역 중에 그러니까 네. 이번에 2021년 5월에 이 가출소 되기 전에 복역 중에 갑자기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심취를 해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모습에 감탄을 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그래서 가석방이 오히려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본인의 이제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런 참회록을 써서 출판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본인의 뭐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뭐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강윤석의 계획은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끌고 나가서 배심원들한테 뭐 어떤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해서 동정심을 얻어서 뭔가 감형을 해보자라고 했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짰다면 강윤성 씨 어떤 동정심을 아마 못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윤성이 그냥 살해한 것만이 아니라 성범죄는 일반 재판보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그 비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네,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2008년에 도입이 돼서 네. 시행된 지 한 14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범죄에 있어서는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 판단보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뭐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범죄의 특성상 이 물증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죠. 뭐 그 현장을 봤던 목격자가 있는 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비디오를 촬영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판단하는 사람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배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관에 비해서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그리고 뭐 혹은 뭐 피해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 다움이 없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또 맹점이 이 국민참여 재판을 하게 되면 피해자도 역시 이 배심원들 앞에서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비공개되어 있고 판사 앞에서만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9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혜진님, 배심원의 성향이 재판을 잘못으로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는 얘기하시네요. 자, 그렇죠. 혹시나 피의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좀 활용해서 다시 악용해서
이런 걸 좀 더 자기의 형량을 좀 덜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범죄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네.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이 피의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배심원들의 결론하고 판사들의 결론이 93%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아마 뉴스에서 뭐 어떤 판사가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뭐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보면 댓글이 항상 달리는 게 이 판사를 욕하는 댓글이 달려요. 뭐 양형이 너무 적다. 이거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처럼 너의 가족이면 뭐 그렇게 그렇죠. 하겠느냐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심원들이 이 양형에 대해서 제시하는 의견 자체가 이런 법관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반드시 이제 판사가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형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국민참여 재판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픽 잠깐 볼게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률이 나와 있는 그래픽인데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쭉 보니까 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률이 이렇게 11년에 좀 4.3%로 많이 올랐다가 대상 사건은 뭐 비슷비슷해요. 2만 건 초반에서 10,000건 후반대로 쭉 가는데 오히려 참여재판 시행률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도 궁금하고 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만다 이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 피고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고인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늘어났던 게 아무래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초반에는 아마 신청을 많이 했다가 이 배심원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들이 이 예. 결론하는 그 내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데 본인들한테 유리해야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 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도 이 법관들이 사용하는 양형 기준표라는 걸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라고 해서 전혀 이 합리성 없는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되게 표준화된 이런 양형 기준에 맞춰서 배심원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하는 이 통상적인 이 재판보다 오히려 굉장히 더 꼼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재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추세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배심원제를 더 먼저 이 도입을 했던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네. 요즘에는 배심원 재판으로 하는 것 자체가 1% 내외라고 합니다. 네. 아주 적군요. 뭐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또 피고인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자발찌. 이 강윤성도 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실 뭐 저도 사회부 기자 있을 때 전자발찌 관련된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효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할 때 아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몇 100명이라 치면 관리자가 뭐 한 명이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이 참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와요. 네, 왜냐하면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잖아요. 네, 뭐 네, 끊고 네. 도망갔다라든지 아니면 재범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긴 하고 네. 얼마 전에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빵, 네, 포켓몬빵을 사러 온 그 초등학생을 예. 편의점에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이 있고요. 또 오히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항상 제기되는 게 과연 전자발찌가 효용성이 있느냐, 네.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재범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딱 그 2008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픽 좀 잠깐 보여주시죠.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그래픽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2008년에 도입이 됐고, 예.
네. 네, 2008년에 도입이 됐고 그 통계를 보면 2008년 이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재범률이 14.1%였습니다. 14.1%. 네, 그런데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1, 2%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 2%죠. 그 나머지 1, 2%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고 이게 과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책이 뾰족하게 있으면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께서 그쪽에 어떤 관리감독위원으로 들어가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뭐 관리감독하는 인원의 인원을 좀 늘린다든가, 뭐 아니면 전자발찌의 뭐 감지하는 거리, 혹은 뭐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이쪽에만 몰아서 살아야 된다라든지 뭐 극단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 인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그렇죠. 보호 관찰관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네.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18명이라고 해요. 근데 예. 18명의 24시간을 다 한 명이 체크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전자발찌가요.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파악을 할 수가 모르죠.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전자발찌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또 제기되는 얘기가 이 전자발찌에다가 이 사람의 심장 박동이라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장치를 부착을 하자. 아니면 뭐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 이런 부분도 뭐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강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인권 침해 인권 얘기 소지가 나오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법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 중에는 좀 현실성이 있는 게 야간에는 보호 수용소를 만들어서 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야간에는 이제 보호 수용소에서 잠을 자고 자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위치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관련법에서 이 사람이 뭔가 이걸 끊었다거나 네. 전자발찌를 끊었다거나 또는 아니면 뭐 범행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들이 그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장소에 영장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문제 때문에 최근에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는 장소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거는 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을 강화를 한다라는 걸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네. 오히려 치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치료를 좀 더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전자발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